제가 앞선 방송 등이나 이런 데서는 구속 취소 신문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오늘 형사재판 준비기일에서 우리 대통령님 변호인들이 우리는 검찰의 수사 자료를 아직 확인도 못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니 재판장이 한 달의 시간을 더 줘서 3월 24일에 준비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네. 이건 무슨 뜻이냐? 지금 대통령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헌재와 형사재판이 중복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의 절대 다수는 어떤 재판 준비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을 더 예, 준비를 대통령 탄핵 되느냐 마느냐 헌법재판소 재판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지들 나름대로 증거 자료로 제출한 문서가 몇 쪽인지 아세요? 7만 쪽. 7만 페이지래요. 와, 700페이지도 아니고 7000페이지도 아니고 7만 페이지래요. 야만적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것도 살인적인 일정이고 방어권 보장이 안 되는 촉박한 일정인데 그거 하면서 어느 세월에 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자료를 다 읽고 거기서 어떤 증거 동의할지 안 할지를 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오늘 우리 대통령님 변호인단이 우리는 아직 검찰이 낸 자료 읽지도 못했습니다. 이 자료 읽는 데만 한 3주 걸립니다라고 한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님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수사하고 재판 일정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인지 생생하게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주에 의미 있는 인권위에서의 그 결의안이 방어권을 있었죠. 보장하라는 결의안을 전달했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통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하는 기관장이 당사자가 거기에 어떻게 인권을 보장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서울중앙지법에도 전달이 됐습니다. 인권위에서의 요 결의가 헌재에도 전달이 됐죠. 네, 헌재에도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어지간한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그 어떤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속 자체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조국과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구속을 면한 사유가 뭐죠? 야당 대표니까. 네. 그 대표라는 그거 하나밖에 그 없죠.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조국은 1심에서 벌써 실형 판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판결이 나왔는데 집행을 미뤘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구속이 됐습니다. 왜 그런 사례들하고 대통령이 다른지를 일반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설득할 수가 없으면 인권위의 권고를 따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조국 예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네. 이재명 예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썼고 조국은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판결 나올 때까지 대법원 전까지 구속을 안 시켰어요. 네. 대통령님은 유죄인지 아닌지 형사재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 구속부터 시키고 그 과정에서 구속 기간이나 뭐 적법한 영장 발부 여부나 이런 것들을 다 어겨가면서 공수처고 경찰이고 검찰이고 그야말로 눈이 돌아가서 대통령님 구속시키는데 혈안이 되었던 거. 네. 이거는 100% 정치적 의도거든요. 네. 정치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때 구속되기 전에 체포영장 2차 집행되기 전에 우리가 그날 새벽에 한남동에서 만났잖아요. 네, 맞아요. 우연히 네. 대통령 지지도가 막 올라가는데 민주당에서 구속만 되면 끝난다. 체포만 되면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다 흩어진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다분히 그 정치적 목적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과 검찰이 한 몸이 되어서 민주당에 배팅해서 대통령님 체포와 구속을 위해서 움직였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치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무리수들을 던지고 그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법률 위반들입니다. 네. 형사적으로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법률 위반들이 있어요. 가령 이 체포와 지금 구속영장이 잘못됐으면 그걸 발부하고 집행한 사람들이 불법 직권남용 불법 체포인가요? 굉장히 되죠. 큰 중범죄가 됩니다.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하고 있는 이 과정과 대통령의 지금 국무회의의 어떤 흠결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국무회의를 5분 했냐, 1분 했냐, 아니면 뭐 부설에 했냐, 안 했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흠결을 논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쪽 영장 발부하는 쪽에서는 구속영 체포영장 발부하기 위해서 입법을 했잖아요. 네.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흠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대통령 변호인단과 제가 점심 무렵에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구속 취소 신문에서 어떤 논리들이 오갔는지를 제가 좀 전해 들었는데요. 일단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게 시간 같은 문제.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 등을 받으면서 빠진 시간이 정확하게 33시간 정도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33시간을 검찰은 3일로 자기들 멋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 기한을 더 늘린 건데 이거는 당연히 피의자의 이익에 준하도록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법의 원칙상. 그러면 33시간으로 딱 하면 이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까? 실제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 건 이미 만료된 이후다. 그래서 구속 기간이 끝난 다음에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구속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는 게 이건 언론에 많이 알려진 입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드러나지 않았던 대통령 변호인단의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인신을 이동하는, 제가 정확한 법률 용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신병인치라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네네. 신병인치. 이게 경찰에서 검찰로 피의자를 이관할 때 신병인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공수처는 법적으로 공수처 검사라고 하지만 검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법 경찰이에요. 그렇죠. 기소권이 없는. 그렇죠. 그러면 공수처에서 체포해서 그 인신을 검찰로 이관할 때는 경찰이 검찰로 피의자 보낼 때랑 똑같이 신병인치라는 공식 절차를 거쳐야 된대요. 아 그런데 그 절차가 생략돼 있어요. 아 이것도 단독 특종입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큰 절차적 하자인데 이게 지적이 되니까 검찰이 완전히 궤변을 늘어났대요. 그거는 공수처도 검사라서 검사가 검사한테 넘긴 거라 신병인치 안 해도 된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궤변이냐면 이제까지 검찰은 공수처를 검사로 인정 안 했어요. 안 했죠. 사법 경찰이라고 이야기했고 기소권이 없으니까 검찰 아니다라고 말했고, 만약 대통령 구속시키려고 구속 유지시키려고 공수처 검사도 우리랑 같은 검사다라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공식 입장이 되면 이제 공수처 검사들도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 지휘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검사가 그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공수처가 그럼 인치고 신병 인도고 할 필요 없이 자기네들이 기소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검사니까. 네. 그걸 왜 구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 언론에는 많이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해가 되죠. 네네. 신병인치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만 그렇죠. 이게 경찰이 검찰로 피의자를 이관할 때 꼭 거쳐야 되는 절차인데 공수처에서 검찰로 대통령께서 옮겨가실 때 신병인치 절차가 생략되었다. 그 자체로 절차적 하자다. 구속이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준비한 비장의 무기였고, 여기에 당황한 검찰이 기껏 내놓은 답변이 그거는 그냥 공수처 검사도 검사인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야 그러면은 이제 공수처 검사들도 뭐 심우정 총장 지휘 받을 거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논리면은 검사가 기소 왜 못하냐? 그렇죠. 왜 그걸 검찰한테 공수처 넘기냐? 검사가, 예. 이런 절차적 모순에 검찰이 오늘 빠졌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중앙지법에서 오늘 판결을 안 내리고 열흘 안에 자료를 더 받아서 판결 내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진이 빠지고 많이들 분노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판사가 검사들한테 시간을 줬네. 그런 걸 수도 있고 이 신병인치 생략된 부분을 판사가 오늘 처음 한 거예요. 예. 33시간과 뭐 사흘 문제는 쟁점이 많이 됐으니까 그쵸. 판사 그건 나름의 이미, 생각이 예. 있었을 텐데 야 신병인치가 생략됐어? 이건 오늘 판사가 처음 들은 거예요. 그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경찰도 이제 신병인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형사법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이대로는 내가 연장을 못 시킨다. 음. 구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근데 너네 뭐라도 논리를 만들어 오거나 나도 한번 짱구를 굴려볼게 하는 취지에서 시간을 좀 연장한 게 아닌가. 그렇다는 것은 열흘의 시간을 더 준 것 자체가 굉장히 열받는 일이지만 오늘 변호인단의 변론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먹혔다는 거 아닌가. 그게 정말 강렬하게 느껴지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은 항상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 신병인치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빨리 학습하셔가지고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생각보다
판사들이 주변 사람들 일반 대중들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합니다. 가령 네. 문영배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긁혀 있어요. 많이 긁혀 있고 무리수를 많이 던집니다.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가령 판결을 할 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 대중의 비판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타협적인 안을 내놓을 수도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라면 더더욱 그 판사가 이 판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불공정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쪽이건 우리에게 유익해요. 물론 저는 전자이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런 논리들이 제가 독점할 것도 아니고 정말 다른 유튜버나 방송인들을 통해서 많이 퍼졌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형 유튜버들한테 댓글로 신병일치 생략됐다. 그랬더니 이 검찰 측에서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댓글 많이 달아서 널리 퍼뜨려 주시면 좋겠어요. 네. 궤변을 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네. 지금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홍장원이 수많은 거짓말을 했던 건 또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는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그런 현장 현재 여러 보도 채널로 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지금 계속 올라오는 속보는 한덕수 총리가 일단은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주신문을 것 같다. 양쪽에 네. 주신문을 하고 아마도 소추인 측 민주당 쪽의 질의에서 그들이 원하는 거 하나를 던진 것 같아요. 가령 그런데 네, 국무회의의 형식에 대해서. 한덕수가 뭐 자꾸 나쁜 말 한다고 막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는데 국회 질문에 대해서는 한덕수가 다소 어리버리한 조금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긴 하죠. 네네. 그런데 그것만 막 부각해서 한덕수 죽일 놈이다, 우리 분리하다 끝났다 하는 게 저는 별로 도움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일단 도움이 안 네. 되고 그리고 지금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제주신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 지금 한덕수가 잘못 싸질러 놓은 것에 대해서 수습하는 또 질의를 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기다리면 네.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대통령의 어떤 고뇌, 통수권자의 절박함, 그리고 야당의 폭거가 자기가 역사상 처음 보는 것이었다라는 발언 등도 했거든요. 저는 그거는 또 대통령 측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제주신문이 끝날 때까지 한덕수 총리 또 마무리 발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현 단계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뭐 한덕수가 배신했다 이런 시각을 갖기에는 지금은 조금 섣부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홍장원이 헌재 입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잘 얘기할 것, 메모 잘 갖고 와. 메모를 자기가 갖고 왔다는 건데 그 철저하게 조작되고 여러 명의 손을 탄 그 메모를 헌재에 갖고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헌재에서 그 메모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죠. 그러니까요. 지금 메모라는 게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야기한 4가지 서로 다른 버전 중에서 민주당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버전이에요. 박선원이 들고 흔들었던 버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첨삭된 메모죠. 그러니까 뭐 지금 펜 색깔도 파란색으로 뭐 이름을 쭉 썼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갖다 붙인 뭐 각주를 달고 또 이상한 문장들 뭐였죠? 체포 지원, 방첩사 뭐 예. 그런 체포 지원 내용도 있고 뭐 방첩사 지하에 구금하라 뭐 이런 내용도 뭐 그런 있고 식의 막. 표현들, 네. 위치 뭐 정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민주당이 사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붙인 것들 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저 메모에 있는데 그게 바로 나중에 쓰여진 걸로 추정되는 검은색. 예. 그리고 또 검은색이면서도 그 어떤 심의 굵기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금 저 메모에는 3가지 다른 색깔의 다른 볼펜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믿죠? 저거는 일이 벌어지고 지금 뭐 3, 4주가 지나서 헌재 들어가기 직전에 만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홍장원 오늘 탈탈 털릴 일만 남았어요. 예. 왜냐하면 홍장원이 무슨 연예인병에 걸렸는지 정치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여러 언론 인터뷰에 나가서 막 입을 털었어요. CBS도 나가고 엊그제는 채널A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채널A 인터뷰에서 스스로 완전 자살골을 넣어버렸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을 한 번 더 바꾼? 국정원장 관저앞 공터에서 메모 쓴 게 아니라 그것도 한 지금 4번째 정도 네. 바꾼 거예요. 예. 사무실에서 썼다. 근데 내가 공터 앞에 가기는 갔다. 가긴 갔다. 그런데 공터와 사무실을 헷갈린다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해요.
사무실과 사무실이 헷갈리거나 공터와 공터가 어느 공터인지 헷갈릴 수는 있어도 그렇죠. 공터와 사무실이 헷갈리는 게 말이 안 되고 네. 아니 그러면 공터에서 급하게 쓰느라 이 글자가 날아가가지고 보좌관한테 시켰다는 그 해명 자체가 틀렸죠. 없는 일을 가지고 소설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없는 일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린 뻔히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널A에 나와서도 굉장히 전혀 필요하지 않은 본질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연 설명이 너무 많아요. 뭐 공터와의 거리가 어떻고 뭐 순서가 어떻고 이게 사실관계가 맞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굳이 많이 끼워 넣는 건 이유가 있다. 아니 왼손잡이라고 도대체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거짓말쟁이들의 특징이요. 이 블랙 요원들은 아마 거짓말이나 본인의 신분을 속이기 위한 일들을 평생 해왔잖아요. 네. 이 특징이 뭐냐? 구체적인 근거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몇 시 몇 분에 정확한 장소 어디서 뭘 했다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게 국정원 블랙 요원들이 거짓말할 때 쓰는 수법이에요. 사기꾼들 수법이에요. 그런데 이 국정원에서 CCTV를 지금 공개했어요. 네. 아니 홍장원이 마치 뭐 자기가 떳떳한 것처럼 공개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처럼 큰 소리를 오지게 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국정원이 공개 못하려나 혹은 안보상 기밀 뭐 이런 이유로 공개 못할 사정이 있나 그 걱정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공개해버립니다. 일단 그래서 다 달라. 일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먼저 CCTV 자료가 제공이 됐고요. 네. 그래서 박수영 의원실과 국민의힘의 진짜뉴스 발굴단이 입장을 냈어요. 홍장원이 채널A에서 설명한 시간과 장소가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이를테면 자기의 구체성을 자랑하려고 10시 땡땡분에 내가 어디 있었고 누구랑 통화했다. 그 시간에 CCTV 보니까 국정원 복도 걸어가고 있네? 분명히 그때 공터 앞에서 여인형 전화 받았다는 시간인데? 이게 다 틀려요. 그게 약간씩 미세하게 뭐 한 2, 3분 지나서 갔다 뭐 이거면 되는데 대놓고 틀려요. 아예 반대예요. 아예 반대. 대놓고 틀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상의 어떤 거짓말 스토리를 만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해도 될 그리고 홍장원은 설마 국정원이 CCTV를 까겠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대놓고 네. 거짓말해도 국가 초보안 시설인 국정원 내부나 그 근처에 대한 CCTV를 어떻게 까겠어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그거를 대중에게만 공개 안 하면 되지. 국회의원한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매일 신문도 그 영상을 입수해서 틀었어요. 예, 시원하네. 그러니까 이게 예. 그 국정원이 공개한 CCTV, 홍장원이 등장하는 장면만 공개하면 국정원 내부를 다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네. 그냥 홍장원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랑 그렇죠. 건물 좀 나와요. 나머지 모자이크 하면 네, 되니까. 근데 그거 보면요. 세 번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홍장원이. 네네. 통화를 했다는 세 번 시간과 장소. 네. 그게 시간 틀리고 장소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대면서 거짓말하는 국정원 블랙 요원식의 어떤 소설 쓰기였던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적을 하며 홍장원은 또 이건 뭐 본질이 아니고 뭐 어쩌고 하겠지만 탈탈 털릴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탈탈 털릴 일밖에. 홍정원이 이제까지는 아무리 블랙 요원이건 뭐건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거짓말이 파헤쳐진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당황하는 모습이 오늘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딱 포착을 해가지고 또 그걸 잘 흔들 겁니다. 우리 김계리 변호사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국회 측 재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다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평소 국정에 대한 걱정과 좌절을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국가 비상사태냐라는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했고 경고성 계엄에 대한 질문에는 대외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면서 본인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라는 근거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근데 다만 한덕수 총리 개인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느냐가 쟁점인 건 아닌 거거든요. 전혀 아니고 한덕수가 어떤 뭐 국가감과 그리고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장도 아니에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는 건 그 판단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덕수가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의미 없는 질문. 오히려 법적으로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걱정과 절망이 평소에 많았다. 네. 그리고 통수권자의 이 국가 통수권자의 고뇌와 절박함을 내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역대 찾아볼 수 없는 민주당의 예산 삭감 폭거가 있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통치 권한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근거를 마련해주는 내용들이고 지금 물론 저도 참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만 한덕수 총리가 국회 재신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원하는 답변은 아닙니다만 저 내용들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위헌 위법이냐를 따질 때 결정적으로 위헌 위법이다라고 증거가 되는 그런 답변 내용은 아니다. 그렇죠. 정치적 공격용 답변 내용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관적이고 감상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말씀드리는 가운데 실시간 4,500분 정도가 우리 멸콩 TV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많은 좋아요와 구독, 공유 그리고 각각의 홍보와 댓글로 멸콩 TV가 정말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스피커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챗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분 제가 읽을까요? 네, 다온님, 애국 시민들은 바닷가 가서 울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뭐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가 울 때 울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네. 눈물은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감동의 눈물로 흘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다들 그런 같은 각오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홍장원의 거짓말 이야기까지 홍장원 탈탈 털릴 일만 남았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고요. 한덕수 총리가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분명 사실입니다. 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그게 대세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은 아니라고 믿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나 뭐 이진수 위원장 사건에서도 그렇고 지금 재판관들이 4대4로 갈려 있다라는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통화하는 관련 핵심 관계자들은 한 2.5에서 3.5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추론이기 때문에 어느 그렇죠. 정도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영식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은 탄핵 기각 의견을 낼 확률이 높다. 근데 조한창 재판관 생각은 잘 모르겠다. 예. 김영두 재판관은 아리까리하다. 저쪽으로 넘어간 것 같기도 하다. 이게 지금 현재 탄핵 심판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핵심 관계자들의 분석이라고 해요. 네. 어느 정도 근거일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떠드는 이야기는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조한창 재판관만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5대3이 되는 거고 김영두까지도 설득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하는 건데 그렇죠. 결코 만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포기하거나 절망할 상황도 아니다라는 게 실제 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대통령님을 보좌하고 있는 그리고 이 사태를 깊숙이 바라보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이고 분석이라는 말씀을 또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받는 것도 결국 정치 행위에 대해서 판단받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 재판일 수밖에 없어요. 네. 정치 재판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냐? 결국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더 많이 내느냐. 우리가 많이 끌어올렸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정말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여론을 만들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데일리안에서의 이제 여론조사 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앞서는 한참 이겼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크로스를 세게 했습니다. 그 지지율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걸 국민의힘이 착각하면 안 되는데 국민의힘은 착각하는 것 같지만 일단 그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최근에 뭔가 좀 여론이 주춤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자신감 갖고 용기 갖고 더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숫자를 늘리면 그래도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에 그래도 유익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네, 몽몽님, 애국자 모케이님, 장례찬님 응원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호시절님, 신병인치 절차 누락하고 불법 수사 대통령님 즉시 석방하라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바로 이렇게 또 구호를 네. 만들어 주십니다. 폴라리스 21님, 네, 미국에서 또 슈퍼챗으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오후 5시부터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탈탈 털릴 일만 남았다. 저는 오늘 또 이제 김계리 변호사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보니까 증인에 따라서 맡은 변호사들이 다르더라고요. 가령 이제 어떤 선관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도태우 변호사나 차기환 변호사나 뭐 이런 변호사들이 그리고 홍장원에 대해서는 김계리 변호사가 완전 타이트하게 이렇게 마크를 하는데 그래서 저번에 이제 뭐 1차 변론에 나왔을 때 홍장원이요. 거의 이제 울듯이 제가 지금 검찰 수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빙빙 돌리던데요. 예, 말을 네. 빙빙 돌리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딱딱딱 멱살을 자꾸 끌고 오는 거죠. 자꾸 도망가니까 자, 이 질문 이 답변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수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장면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고 그런 장면이 말하는 바는 홍장원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 잡는 김계리, 홍장원 잡는 김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김계리 변호사가 홍장원에 대한 1차 증인신문 끝나고 본인 페이스북에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네네. 증인신문 시간이 너무 짧다. 말도 안 그러니까 홍장원이 일부러 말 빙빙 돌리면서 다시 설명해 주시죠 막 이러고 그렇죠. 뭐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 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길게 말하고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 전략을 들고 나온다 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보다 명확하게 이 홍장원의 거짓말 등이 구체적 정황과 CCTV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렇게 말을 바꾸고 기억을 못하느냐. 홍장원은 오늘 탈탈 터는 그런 김계리 변호사의 활약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상황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 출석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또 뭐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부른 거죠? 증인 신청을 네. 한 겁니다. 왜냐? 저 사람의 지금 진술 조서가 그러니까 조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사자가 부인하거나 하면은 형사 재판에서는 형사 못 써요. 네.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도 쓸 수 없는데 제3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판단에 그 사람의 진술 조서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주장들을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빌드업으로 무너뜨리는지 그것도 우리가 관전할 만한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이 대통령 측에서 조지호 청장의 수사 기록에 대해서 반박할 자신이 없다면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부를 이유가 없는 거죠. 부르지도 않죠. 왜냐하면 재판장에서의 증언은 아무리 헌재가 이 조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어도 그 비중과 중요도가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굳이 불러서 신문을 하겠다는 건 그 언론에 보도된 조지호 청장의 이 진술 조서를 이겨낼 자신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첨사령관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 등도 언론 보도로 이 사람들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과 다르게 헌재에 나와서 선서하고서는 오히려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진술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또 검찰의 공소장이나 진술 조서는 사실과 달라서 계속 다퉈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조지호 청장이 뭐 오늘 나와서 무조건 대통령 측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할 것이다라고 낙관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언론 보도 나오는 것처럼 이 언론이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쏟아냅니까? 정말 전부 다 100% 대통령께 불리한 이야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조지호 청장의 입장이 있다면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그 검찰의 조서 자체를 100% 신뢰하기 어렵다. 그것만 오늘 증명해내도 헌재 재판에 있어서 중도 보수 성향 비자파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약간 예고편처럼 이야기한다면 조지호의 그 경찰 조서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체포 지시가 있었냐? 6번 국회를, 통화 중에서 예, 네. 통제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냐? 뭐 이런 것 국회를 이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봉쇄하라는 지시가 있었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메인이고 이미 지금 그게 뉴스로 다 보도된 것이 아닙니까? 가장 이상한 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겁니다. 김봉식 경찰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대요. 대통령이 그걸 진짜로 원했으면 서울청장에게 말해야죠. 네. 실무자에게 해야죠. 실제로 경찰이 가 있고 그 가 있는 파견되어 있는 경찰에 직할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명령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그걸 안 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차이가 왜 생기는지를 우리 오늘 변호인 측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잘 파고들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변호인단이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이 와중에 제가 이 소식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사실 그동안 언론이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로 대통령님을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헌재 변론을 통해서 하나 둘 지금
이 국회 측 주장, 민주당의 주장이 기각되고 있는데 방금 민주당 쪽에서 한동훈의 책을 언급했어요. 이거 민주당 국회 측에서 이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세상에. 한동훈이 쓴 책에 대통령이 체포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근데 체포 지시 안 했다고? 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책 내용을 찔끔찔끔 언론 플레이하면서 단독 보도 내고 있잖아요. 또 지긋지긋한 언론 플레이. 네. 여기에 보면 뭐 본인 죽는다, 가족들과 피하라는 말 있었다, 뭐 대통령이 체포 뭐 어쩌고저쩌고 방첩사 이야기했다, 뭐 이야기하는데 그 책 내용이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고 민주당의 가짜뉴스에 힘을 실어주는 도구와 무기가 되고 있고, 심지어 지금 국회 측의 탄핵소추위원 변호인단이 한동훈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대통령이 체포 지시한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방금 했어요. 속보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그런 책의 내용들이 아름아름 나온 건 어제 한 밤쯤부터 언론 보도로 찔끔찔끔 나왔어요. 동아일보가 단독 달고 또 다른 매체가 단독 달고. 네. 그런데요, 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월요일인가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전에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지금 탄핵에 대해서 이제 어제 변론 기일이 있을 때 한동훈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증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하자면 책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고 한동훈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증인 신청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논리가 꼬일 수도 있는 일인데, 이건 저는 책 내용이고 뭐고 한동훈이 지금 민주당하고 거의 내통 수준이 아니겠는가라고 의심하는 정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의 책 이야기나 한동훈의 정치 재개를 우리가 정말 탈탈 털어서 정치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되는 게, 민주당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그 한동훈 책 내용 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대통령께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 재판을 통해 다 반박한 가짜 뉴스들이 다시 한번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한 해악입니까, 이걸.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어떤 책을 쓸 수도 있어요. 책 내용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발간하는 시점이 언제냐는 한동훈이 정치적인 의도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건 민주당에게 한번 어시스트 세게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보수에서 정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의도적이고. 그럼요. 지금 탄핵 심판 거의 막바지 분위기에서 대통령님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오고 여론이 결집되니까 탄핵이 안 되면 한동훈은 죽었다 싶거든요. 지금 김종혁이 방송 나와서 뭐라 말하느냐, 탄핵 인용되면 분위기 바뀐다, 한동훈 다시 지지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전응한지. 그러니까 탄핵 인용되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인용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책에 적어서 탄핵 심판 막바지에 딱 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건 다 기억해놔야 되고요. 영상으로도 다 따놔야 돼요. 나중에 다 쓸 일이 있습니다. 예. 아니 정말로 어떻게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지고 심지어 당협위원장직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아주 중요한 당직까지 했었던 사람, 지도부였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지 내가 줄 서 있는 정치인이 잘 될 거야로 그런 어떻게 논평을 합니까? 정상이에요 이게? 그게 친한계와 지금 뭐 김상욱을 비롯한 이 한동훈 주변의 떨거지들의 일관된 입장인데, 아무리 단합이 중요하다지만 그런 인간들에게 강력한 경고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지도부도 저는 좀 다시 한번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내일 오전에,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도 했습니다. 네. 권영세의 그 용산 지역사무소, 네. 지역사무소 앞에서 우리 집회를 했었습니다. 뭐 행진도 하고, 행진을 하면서 용산 지역 유권자들을 향해서 권영세가 얼마나 지금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인지를 알리는 그런 행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지난주에 그걸 이제 기획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구해놓고 하시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월요일 날 권영세가 뭐였죠? 그 이상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마치 대통령 계엄령이 잘못된 것처럼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역시 권영세가 문제가 많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권영세 규탄하는 목소리 동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또 반대 측면의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면 네네. 오늘 저녁에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원내위원장 협의회와 만난다고 합니다. 다행이긴 합니다. 만찬을 한대요. 그러니까 네. 제가 바라는 건 거기 이제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선동 전 의원이 대표로 계시고 네네. 아마 우리 이상규 위원장도 있고 할 거예요. 네. 오늘의 저녁 자리에서 탄핵 반대를 위해서 밤을 새고 지금도 추운 거리에 나오는 그 원외위원장들이 전해주는 우리 당 당원과 지지층 국민의 목소리를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좀 마음을 열고 잘 들으셔서 조금 더 이 국민들의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열망을 잘 받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일단 오늘 저녁 자리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방향을 잘 틀면 잘 전환한다면 내일 아침에 집회는 취소되진 않을 거예요. 내일 아침 집회는 응원의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 사이 또 리아님께서 국회 앞을 지나가는 길에 때리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용기 없는 나를 반성하며 대신 두 분께 응원을 보냅니다라고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잘 참으신 겁니다. 네, 잘 참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폭력을 안 쓰니까 예. 자유우파이고 보수인 거고 오히려 이 좌파들이 폭력을 쓰고 어제 우리 최준용 배우도 나왔지만 식당 별점 테러하면서 남의 밥줄을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극자인 거죠. 예. 차별화가 정체주의. 되는 거죠. 예, 잘 참으셨어요, 리아님. 예, 우리가 하는 싸움은 지금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셨지만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맞아요. 그게 뭐 네. 비단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내부의 여러 세력들이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대중문화, 여론, 인지전 다양한 방법으로 입체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가서 쥐어박는 게 아니라 가서 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세력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중국을 잘 경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구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전투입니다. 네, 그리고 미영키 님도 제발 입 벌고 홍장원 탈탈 털리길 바랍니다. 라고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그런, 이 장면들이 5시부터 홍장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충분히 보여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국무회의였는지 아닌지는 그 참석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11명의 구성원을 채워서 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게 회의가 아닌 일반 간담회였다면 11명이든 10명이든 9명이든 뭐하러 기다리고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국무위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하는 말이 정치적으로는 좀 대통령께 상처가 되는 발언이라도 법리적 판단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지금 답변들이 되게 의미가 없는 게 가령 김용현 장관이 찬성하는 장관도 국무위원도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걸 아니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한 거예요. 저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정족수가 차기 전까지는 각각 국무위원들이 짝을 이뤄서 혹은 뭐 몇몇씩 모여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한덕수가 다 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표현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제가 가장 걱정하는 김형두 재판관이 국무회의의 절차와 관련한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대요. 그렇죠.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대대행이죠.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이거 정식 국무회의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근데 역시 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은 조사 진술서를 증거로 자기들 마음대로 채택하니까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김영두가 또 헌법재판소법을 어기는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분명히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라는 표현도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 32조인가요? 거기에는 진술조서에 대해서 엄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아니 저렇게 지금 판사가 저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김용호 통일부 장관 이야기를 하려면 저 지금 재판부는요 반드시 김용호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그럼요. 불러가지고 대통령께서 김영호의 그 조서상의 발언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공정한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그렇기- 상식을 떠나서 항상 지켜져야 되는 법적인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언급된 여러 다른 인물들의 이 신문 조서, 진술 내용,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을 대통령 변호인단이 추가 증인 채택 요구한다면 이걸 재판부가 안 받아주는 건 그야말로 원님 재판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변론 기일이나 증인 채택이 잡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대통령 우리가 측에서는 대통령 선거 부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 선거 참관인들 이 사람들을 주소까지 특정을 해가지고 증인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포함되어서 증인 채택이 반드시 되고 그걸 위한 변론 기일이 또 잡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지금 이제 문영배나 이미선은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탄핵 인용한다. 거기에 집중할 에너지를 김영도나 조한창 같은 비좌파 판사들이 딴 생각 못하도록 정말 이진숙 위원장 때처럼 기각 판결을 내리도록 이들에 대한 여론의 압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곳에서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김영두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등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 국민들의 어떤 열망과 준엄한 목소리가 기사화될 수 있게 네. 유튜브에서 많이 퍼질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